계속해서 체지량 지수 BMI에 의해서 성인과 우리 소아청소년 비만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수치를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WHO나 뭐 대한비만학회 한국에서 이런 학회들에서 이제 계속해서 비만을 이제 타파하고자 이제 노력을 해온 그 증거들이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 18에서 22 요 정도 사이에 이제 들어 있으면 정상이라고 해요. 우리 성인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내가 다른 과목에서 얘기했었는데 한 20 정도에 해당하면 여러분들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0 정도 이제 안팎으로 해당되면은 정상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제 말라도 좋지 않고 너무 과해도 만성질환에 걸릴 그런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뭐 보통은 BMI가 이제 높게 되면 요런 거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사증후군 같이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그 5가지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뭐 허리 그 엉덩이 비율 이런 WHR 아까 앞에 나와 있었는데 이런 레이시오 같은 것들이 높다거나 그리고 뭐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거 중성지방 총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혈중에 높게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 그 정의가 뭐 5가지 항목 중에 이제 3가지 이상 뭐 해당이 되면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비만인 경우에 그런 대사증후군에 걸릴 이제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BMI가 정말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상 체중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성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질환, 만성 질환과의 연관 상관관계 때문에 이제 비만을 주의해라 하는 거고 소아청소년 마찬가지로 이때 이미 비만인 친구들이 성인까지 성인 비만까지 이제 쭉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지금 2007년 이런 성장 도표 기준을 이제 아직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뭐 조만간 업데이트 된 게 도표가 새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 중에서 뭐 5에서 85% 그러니까 요 사이 그리고 이 밖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상대 체중 같은 것들도 20% 미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아까 앞에서 우리 계산했던 그 식에 따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BMI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이제 폰더럴 지수, 뭐 레러 지수, 카우프 지수 이렇게 돼서 신장을 이제 체중, 세제곱근 그래서 우리 왜 공학 계산기 보면 이런 키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키를 이제 누르게 되면 계산이 되고 파운드 이거는 이제 우리 말고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위죠. 신장도 이제 센티미터가 아니라 인치로 변환을 해야 되고 체중도 킬로그램이 아니라 파운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세제곱근 루트 씌워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남편 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182점 몇인데 182로 이제 이걸 인치로 바꾸니까 71.6 인치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체중을 파운드로 이제 167.6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세제곱권 나눠줬더니 뭐 이거 폰더럴 지수 이제 계산하니까 이제 정상에 이제 해당이 됐고 12 이하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상이라고 말한 의미가 12 이하가 되게 되면은 심장순환계 질환의 위험도가 뭐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레러 지수는 학동기 그러니까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아기들의 영양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신장의 세제곱을 이제 체중을 이제 나눠주고 이제 10의 7승을 해주게 되면 뭐 오차가 어느 정도 이제 적은 그런 이제 수식이 되겠다. 그리고 카우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지수인데 5세 미만 어린이, 특히 2세 미만 어린이 비만 판정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신장의 제곱. 그래서 뭐 이게 약간씩 달라요. 근데 하지만 뭐 그냥 알아둬야 될 것들은 이제 어떤 인구 집단에서 이제 많이 이거저거 이제 수식에 대입해 봤겠죠. 실제 체중과 그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그 어느 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차를 가장 줄이기 위한 그런 수식을 계속해서 이제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우프 지수에 의해서 영유아 영양 판정을 할 때 뭐 15에서 18에 해당한 1세 미만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면 이제 정상으로 본다. 뭐 1, 2세에서는 14에서 17에 해당이 됐을 때 정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뭐 도표가 다 나와져 있어요. 제지방량 측정을 위한 체위 계측, 제지방량 말 그대로 이제 체지방량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제지방량이라고 해서 근육량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 만성 영양 불량이나 영양 과잉, 만성 영양 과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영양 상태로 어떤 사람이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중간에서 영양 중재를 하고자 할 때 그 효과를 판정할 때 유용하다. 그래서 봤더니 뭐 상완 둘레. 그래서 팔 이제 그 둘레를 이제 재고 이제 옵저브드 하면은 실제 측정한 값이에요. 측정값.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연령과 그다음에 성별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간값, 미디안값, 중앙값이라고 하죠. 중앙값. 민값하고 달라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단지 이런 거 이제 종아리 두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 상완 둘레 이제 팔꿈치 두께 그거와 함께 이제 근육 면적을 추정할 수 있다. 허벅지 둘레 말 그대로 허벅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 사타구니부터 무릎뼈 사이 그 중간 값을 이제 가장 두꺼운 부위를 재게 되죠. 뒤에 이제 그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상완, 그다음에 장단지, 허벅지 둘레를 이제 표준치를 나눠 놓은 거고 단위는 밀리미터. 그다음에 남자, 여자 약간 차이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같은 거, 평균값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왜 논문 보다 보면 민 플러스 SE 값 뭐 이런 것들 혹은 민 플러스 마이너스 SD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 기호가 생략된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여러분들 20에서 24세 혹은 25에서 29세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줄자 있으면 한번 재보시고 이거 나중에 우리 신체 계측 실습할 때 대면 강의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한번 잴 때 이제 여기 해당하는 어디 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쯤 다시 확인을 해 봅시다. 장단지 둘레랑 허벅지 둘레 마찬가지로 근육 그러니까 제지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죠. 그 다음에 상완 근육 둘레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측정된 그 근육 둘레 그 미디안 값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 해당하는 그 나이 혹은 그거보다 어린 여기 사이에서
백분위수 남자, 여자 도표. 항상 이런 근육 둘레 같은 것들은 이제 체지방량은 여자가 많고 근육량은 남자가 많은 게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상완 근육 면적, 그 에어리아를 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남자는 뭐 마이너스 10을 해주고 여자는 마이너스 6.5를 해주고 근육 그 면적을 봤는데 신장 센티미터에서 0.0264, 0.0229 이런 것들 값들 이런 것들은 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평균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수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수식들은 계속 이제 변해 왔고 이제 어떤 개개인마다 가장 정확한 그 수식들이 이제 찾아질 수 있게 되겠죠. 체지방이 아니라 체지방량 측정을 위한 체위 계측 이런 것들로 피부 두겹 두께 그리고 혹은 다른 신체 여러 부위의 둘레를 측정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식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퍼센트 체지방량 기준표 이런 거 정상에 해당되는 거 남자 8에서 15%면 정상이다. 근데 막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막 체지방량이 거의 없는 걸로 이제 나오는 수가 있는데 너무 없게 되면 지방 자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죠.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질환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자는 이제 13에서 23, 남자보다 기준치가 훨씬 높죠. 그래서 20% 정도 이상 돼야지 왜 임신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초경도 이제 시작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 두겹 두께는 이제 보시면 여기 피부 가장 겉면에 있는 피부랑 이제 그 안에 이제 갈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이제 지방으로 생각했을 때 근육은 재지 말고 여기 지방에 해당하는 것만 이게 살짝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그 평행하게 한 다음에 피부를 이제 피부 두께를 잰다. 그게 이제 피부 두겹 두께 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캘리퍼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점점 이제 측정하기 쉽고 쉬운 방법으로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구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눈금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변천사예요. 요즘에는 지금 내가 학교에서 지금 주문한 것들이 어떠한 회사에서 왔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우리 대면 강의 하게 되면은 한번 보고 아마 신모델일 거예요. 그걸로 한번 재봅시다. 가슴 피부 두겹 두께 재는 방법. 교재 봐보시면 그림 5-15가 여기 176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여기 겨드랑이 접히는 부위 가장 제일 위쪽에서 이제 긴 축을 따라서 이제 재게 된다. 이건 좀 근데 잘 안 쓰는 이유가 여성의 경우에는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래서 이 방법은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삼두근, 피부 두겹 두께 이런 것들 가장 측정하기 쉽죠. 여기 팔 가장 이제 윗부분에서 이제 여기 팔을 90도로 세운 다음에 가장 이제 돌출된 여기 부위에서 이제 팔꿈치까지 그 중간 지점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5-17 여기 뒷부분 여기 등 쪽에서 가장 각진 곳이라고 해서 가장 여기
그 각진 곳에서 1cm 아래 떨어진 점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여성의 경우에는 좀 민망해 할 수가 있어서 잘 활용은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장골 상부라 그래서 이런 것들 옆 중심선에서 이제 피부 두 겹 두께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조사 대상자가 팔을 이제 늘어뜨린 다음에 이제 팔을 뒤쪽으로 돌리게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 중심선에서 이제 약간 이제 뒤쪽으로 1cm 부위 정도를 이제 잡아서 재게 된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옆 중심선 부분 피부 두 겹 두께 이것도 이제 겨드랑이 중심 여기 수직 선에서 여기 검상돌기라고 하는 가장 튀어나온 요 부분에서 이제 만나는 요 지점을 이제 되는 건데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살쪄서 왜 여기 등살, 뭐 옆구리살, 뭐 가슴 옆에 살, 뭐 이렇게 살찌기 쉬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복부 피부 두 겹 두께. 그래서 체중이 이제 고루 분산되게 뭐 책에 보면 똑바로 서서 복부를 이완시키고 조용히 숨을 쉬게 한다. 그 다음에 뭐 배꼽 아래로 1cm 여기 1cm 아래 선에서 수평으로 3cm 털어진 곳에 피부 두께를 측정한다.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배꼽 밑에 이제 살이 집히는 부분을 이제 약간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재고 캘리퍼로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허벅지 피부 두 겹 두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 사타구니 여기 지점에서부터 접히는 부위 거기를 딱 시작점으로 해서 무릎뼈 여기 무릎뼈 여기 앞쪽 이쪽으로 딱 일직선으로 했을 때 그 중간 지점을 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장단지 피부 두 겹 두께 5-22 180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의자에 앉혀서 이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하고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이제 구부린 다음에 그 장단지 안쪽의 중심 표시를 하고 표시점보다 1cm 위에서 이제 피부를 잡고 잰다.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신체 계측지를 이용한 체지방량 산정하는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오래된 표예요. 근데 업데이트된 게 아직은 없어요. 한국에서. 예전 자료를 아직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해당하는 그 나이에서 백분위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피부 두 겹 두께 딱 보기에도 여자가 훨씬 체지방량이 많은 게 눈으로 보이겠죠. 이거는 지금 너무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책에서도 한국 성인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대신에 이제 한국 자료는 아니지만 미국 기준치가 뒤에 부록에 보면은 미국인과 캐나다인 이런 피부 두 겹 두께 기준치가 부록 9, 10, 11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쪽에 이제 한번 우리 확인을 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5-23번 그다음에 5-24번 여기 보시면 6에서 17세 그 학동기와 청소년기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삼두근 그리고 견갑골 하부 여기 피부 두 겹 두께 이제 합을 이용해서 체지방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 이렇게 돼서 이제 정상 범주가 여기 사이 존재하고 여학생이 좀 더 체지방이 이제 높으니까 기준치가 다르죠. 정상 범주가 이런 것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두근 그리고 여기 종아리, 장단지, 피부 두겹 두께 합을 이용해서 체지방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10에서 24일을 정상으로 이제 남학생을 본다 하면 여학생은 이제 한 15 정도에서 25 정도로 해서 기준치가 다르게 돼 있죠. 남학생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학생은 체지방량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부 또는 허리 둘레 이 인치나 혹은 센티미터 값을 x 값으로 할 경우,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 센티미터 혹은 인치를 y 값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서로 해당하는 값에 이제 맞춰서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알게 되면 두 선을 잇게 됐을 때 해당하는 요 값이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대략 맞게끔 이 웨이스트랑 그다음에 이 엉덩이 둘레 그 비율이 여기 이 식에서 이제 거의 맞게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노모그램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이런 거 WHR에 따른 질병 발생 위험률 이런 것들도 보시면 뭐 그 퍼센티지를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봤을 때 30에서 50, 30에서 70에 해당하는 구획의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질환에 걸릴 위험률이 이제 보통에 해당된다. 그리고 70%일 밑에 해당이 돼야 이제 낮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뭐 남자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여자에 해당돼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근데 범주가 높죠. 30%일에서 70%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질환에 걸릴 확률이 보통이다. 그리고 70 이제 이상이 됐을 때 낮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돼요.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신체 계측 그 줄자나 캘리퍼 뭐 아니면 그 신장 재는 그 기기들 그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또 추가로 재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죠. 밀도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어떤 밀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아르키메데스 이 원리 기억이 나세요? 어떤 욕조에 사람 받아놓고 사람 이제 들어가게 하고 넘쳐나는 그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체지방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체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수중 체중 측정법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사람을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늘어나는 그 부피 뭐 이런 것들 그 물 속에서 재는 그 무게가 정말 그 밀도를 정확하게 재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용적 측정법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물에 잠긴 몸의 부피만큼 뭐 이런 것들 물의 증가량 그다음에 그 늘어난 부피 이런 걸로 전체 몸의 부피를 이제 산정하는 방법들 여기 보면 수중 체중법 뭐 이렇게 나오죠. 뒤에 덱사 스캔이라고 하는 거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수중 체중법으로도 재고 뭐 이런 것들 덱사로도 재서 같이 이제 그 체지방 분포를 볼 수 이제 비교를 해서 어느 부위 이제 어느 부위에 있는 것까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스캐닝 방법이죠. 전기 전도법 이런 것들,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 BIA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몸은 수분이 이제 60-70%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혈류에 보면은 이런 무기물 같은 것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해질이라 그래요.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물질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류를 통과시키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서 전도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전도성이 없다. 비전도성 조직이다. 반대로 근육은 전기를 이제
통하게 한다. 그래서 저항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지방과 제지방 양을 이 전기 저항 값으로 같이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이 있고 전신 전기 전도성 측정법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전해질이 존재하는 근육 조직은 전기를 전도할 것이므로 인체를 전자기장에 놓으면,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면, 여기 전류를 통과시킨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자기장을 방해할 거고 근육이 요거를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런 저항값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개념은 비슷하지만 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바디 이거 뭐 요즘에 헬스클럽 이런 데 가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 어린이용, 성인용 각각 들어있는 그 계산식 이런 것들 뭐 기준표, 그러니까 우리 캠프로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일반 것과 뭐 전문가용이 약간 다른 것처럼 여기 그 기준치들이 조금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이다, 부족하다, 과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표로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단층 촬영법 CT라고 해서 이런 것들 여기 피하 지방, 뭐 복강 내 지방 이런 것들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뭐 근데 단점이 뭐 장비가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고 방사능에 노출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임산부나 뭐 어린이한테는 뭐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고 아까 덱사라고 하는 거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어떤 업조프터메터리 이렇게 돼가지고 밀도 측정하는 도구인데 보시면 이제 제지방량 그다음에 지방량 측정하는데 아까 보면은 그 색깔별로 이렇게 분포도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덱사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이제 울트라 사운드라 그래서 초음파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뭐 방사능 없고 안전하다. 그래서 뭐 하지만 해석에 있어서 숙련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도 존재한다. 적외선 간섭법 뭐 이런 것들 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 없이 이제 빠르게 쉽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기타 이제 어떤 신체 조성 측정법들 아까 보면은 24시간 동안 료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 단백질이잖아요. 근육량이 많으면 이제 크레아틴인 양도 기본적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 게 이제 많이 되겠죠. 그래서 크레아틴인 양으로 근육량을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거 히스티딘 아미노산 종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최소 단위가 이제 아미노산인데 이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단백질이 대사될 때 나오는 그 물질 중에 하나인데 메틸기가 붙은 메틸 히스티딘 이런 것들 류 중에서 이제 재게 되면 이거랑 이제 근육의 양하고 비례하다고 이제 가정하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총 체수분량 토탈 바디 워터라 그래서 TBW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위원소를 탄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뇨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잴 수 있게 되는 거고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 존재해요. 그다음에 총 칼륨량 측정법이라 그래서 토탈 바디 포타슘 이런 것들도 이제 예를 들면 뭐 90% 이상이 제지방 조직에 존재한다. 칼륨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총 칼륨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이제 제지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육량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실제 이렇게 기록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름 쓰고 뭐 성별, 측정일, 나이, 신장, 체중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값들, 그 다음에 이거 스킨폴드 thickness라 그래서 피부 두겹 두께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트라이셉, 바이셉 뭐 이런 거 3두근, 2두근, 그 다음에 서브스캡큘러 뭐 이렇게 돼서 견갑골 하부, 그 다음에 체스트, 가슴, 그 다음에 장골 상부, 그 다음에 복부, 허벅지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1차 측정, 2차 측정 그 오차 값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측정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퍼센트 체지방량 그래서 퍼센트 바디 팻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피부 두겹 두께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생체 전기 저항법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값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계산된 값들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지방량, 제지방량 뭐 이런 거 세 가지. 여기 보시면 체중에서 지방량을 빼면 제지방량이다 이거 나와 있죠. 그다음에 표준 체중, 상대 체중, BMI 값 이것들 아까 앞에서 계산하는 방법 있었죠. 그다음에 이런 거 둘레 중에서도 팔꿈치 너비, 그다음에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이런 것들은 이제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는 어떤 비율로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팔꿈치 너비는 신장이나 어떤 덩치랑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정을 역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체격 크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이제 판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신체 계측은 우리 실제 만났을 때 그때 재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 임상조사라고 해서 우리 영양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된 건지 불량인 상태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 의료진이 수행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꼭 의사나 간호사가 항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전문 의료진 대신에 잘 훈련된 이제 사람들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게 실질적인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어떤 신체 징후들은 이러한 병증을 나타낸다 이런 그러니까 신체 징후에 따라서 어떤 특이한 점들이 다 각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영양소 결핍이 됐는지 과잉이 됐는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할 수가 있게끔 잘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상조사 파트랑 그리고 그 뒤에 생화학적 검사 실제 이제 영양소가 체내에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생화학적 검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샘플은 어떻게 모으는지 샘플 이제 모으게 됐으면 실험은 어떻게 해야 돼 실험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화학적 검사법으로 나온 수치가 내 실제 영양 상태를 평가할 때랑 뭐 얼마나 정확도가 이제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활용을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필드에 나가게 되면은 활용해야 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이론 그 강의와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보면은 실습을 통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